옛날 남산골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남산골 정자나무 아래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는 큰 칼자루만 나온 채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이곳에 어떤 선비 한 사람도 이 광경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왔다가 아직 시험이 한 달 후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려면 서울에 가서 방을 보고 알고 소문을 들어야 시험 일자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선비는 과거 시험 전 한 달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 여느 돈벌이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이왕 온 김에 서울 구경이나 다니자 생각하고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남산골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이 선비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큰 바위에 칼자루가 하나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위에다 칼을 저리 꽂았을까요? 어떤 도사가 그리했다는데 지금 저 칼을 뽑을 사람이 없답니다. 반드시 여자가 뽑아야 하는데 사대부 부인들이 와서 뽑아도 안 뽑힌다는구려. 그러면 저 칼은 양반집 부인만 뽑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여자나 정결한 여인이 뽑으면 뽑힌답니다. 그런 100점짜리 정결한 여인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그리 없을까? 남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허튼 여자에게 속아 사는 기분이 드는군요. 에키, 이보슈. 그렇게 모든 여자를 다 부정하게 보면 어찌합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칼만 뽑으면 큰 상금이 내린다는데 과거 보는 것보다 나을 것인데 우리 마누라를 데려오고 싶어도 자신이 없소이다. 허허, 자기 집사람을 이리 불신해서야 원. 이렇게 말한 선비는 다시 시골집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거 시험 보러 서울로 오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 사는 곳에 들러 하룻밤을 자고 서울에 왔었습니다. 누님은 몇 해 전에 청산 과부가 되어서 생계가 어려우므로 노상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려면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누님네 집 앞을 통과하여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누님 집에 들렀죠. 누님은 동생이 오랜만에 왔다고 반기고 또 반기는지라 동기간이라는 게 이리 정이 넘치는 것이구나 하고 새삼 감격을 했었습니다.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이고, 서울 갈 사람을 이리 붙들었구나. 좀 기다려라. 내가 먹을 것을 챙겨주마. 이런 정을 나누고 이 선비는 서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와 남산골 바위를 보고서는 이 선비 생각이 달라졌죠. 아직 과거를 볼 날이 많이 남았고 아내만 데려오면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그렇다면 자신하기 어려운 과거를 보는 것보다 아내가 칼을 뽑는 것이 더 안전하리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시골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지난번에 들른 누님네 집 앞을 지나다 누님이 생각나서 들어갔습니다. 누님을 만나 남산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는 말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출세를 좀 할까 합니다. 누님도 찬성이지요? 찬찬히 잠시 생각한 끝에 누님은 이리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은 참 좋다. 마땅히 자네는 그래야지. 그런데 자네 각시가 어떨지 모르겠구먼. 서울에 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힘들겠습니까?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면 서울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가야지요. 나는 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독칼을 뽑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네. 그야 정절만 곧다면 빼는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참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먼. 하여간 자네 처가 서울에 가서 만인들 가운데서 칼이 뽑히지 아니하면 개망신을 당하니까
오늘 저녁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면서 서울을 갈 수 있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실수를 하여 웃음거리를 당하면 큰일이니 과거를 묻지 아니할 테니 행여모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게. 아주 정결하거든 따라가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대중 앞에서 그런 꼴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게 어떤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지 않겠나? 하기는 누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나 이선비는 그런 누님의 말이 이치에 닿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려면 가정주부가 누님만 못하겠어 하고 술 장사를 하는 누님이라면 남산골 가자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 집사람은 물어보나 만하지 않은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는 마누라에게 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했더니 마누라의 말이 정말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웃집 아무개 오빠도 있고 가을에 목화 동량을 온 중도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뽑을 자신이 없소이다. 아니 이러지 아니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찌 서울에 데려가겠습니까? 미리 안 가도록 이리 물어본 것은 다행이지만 듣고 보니 기가 턱 막혔습니다. 옛말에 아기 아버지는 여자 자신만이 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이런 아내를 단단히 믿고 아까까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꿈에 부풀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님의 말에 내가 속으로 비웃었다는 말입니까? 기왕지사 과거는 묻지 아니하기로 아내와 약조를 하였기 때문에 더는 아내를 책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일을 애시당초 생각을 안 했어야 했단 말입니까? 아내의 비밀을 몰랐다면 이전같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아내 사랑이 넘칠 것인데 분명 아내의 말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을 수는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병이구나. 모르는 것이 약이네. 서울 사대부 부인도 남산 바위에 그 장독칼을 뽑지 못하는데 이런 사녀의 필부에게 무엇을 기대했다는 말인가? 이선비는 괜한 일을 벌여서 고민거리를 만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기력이 떨어졌을 망정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에나 기필코 붙어야겠다고 작심하고 가다가 누님을 찾아갔습니다. 애시당초에 누님이 낸 의견이 아니던가요? 누님의 제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누님은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잘 알아 그랬을 것입니다. 누님은 동생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정조가 굳은 여자가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오죽하면 서울 사대부집 마누라도 못 뽑았겠소. 우리 동생 댁이 그것을 뽑을 수 있었다면 오죽이나 좋았겠나. 누님, 참 세상 여자 믿을 것이 못 되는구먼요. 지난 일은 묻지 않는다 하여 아내의 고백을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하였지만 너무 괴롭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려운 것이라 안 하나.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칼을 뽑을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어서 자고 내일 일찍 떠나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간신히 잠을 자고 난 이선비가 일어나서 누님과 밥을 먹고는 대문을 나서려는데 어느새 누님이 옷을 차려입고 앞장을 섰습니다. 누님, 오늘 어디를 가시려고 이리 서두십니까? 내가 동생 가는 길에 따라 나서서 그 남산에 꽂힌 칼을 좀 뽑아봤으면 싶네. 그런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나 안 데려갈 텐가. 아이고, 가시지요, 누님. 세상 여자에게 다 기회가 있다는데 누님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속으로는 왜 사서 망신을 당하러 저리 서울을 가자 하냐는 생각이 들어 이선비는 이래저래 여자 때문에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하는 일이
현재 무엇인가 말입니다. 며칠 후 서울 남산에 가서 그 정절이 굳은 여자를 시험하는 접수 장소를 찾아가서 아무데 사는 아무개가 그 칼을 뽑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대우가 아주 극진했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구슬한다, 춤을 춘다, 아주 야단이었습니다. 자, 아무개 양반, 칼을 뽑으시오. 이러니까 이선비의 누님이 당당하게 일어서더니 팔을 후를 걷어붙이고는 장독칼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누님은 심호흡을 하고 장독칼 자루를 턱 잡더니 힘을 썼습니다. 뽑힐까 안 뽑힐까, 안 뽑히면 이 망신은 어쩌지, 내 누님의 신분이 무엇이던가, 노상에서 술을 파는 누님인데 하며 이선비는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밭에서 물을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 뽑듯이 쑥 빠져나오는 칼을 보며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정절이 굳은 여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데 장독칼이 거의 다 빠지겠구나 싶은데, 그런데 빠지다 말고 칼끝이 한 치쯤 걸려가지고 댕글댕글하니 근드렁근드렁하니 영 빠져야 말이죠. 아무리 힘을 써도 끝대목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겠습니까? 누님 얼굴이 빨개졌죠. 이런 망신이 다 있는가? 결국 자기도 부정한 여자가 아닌가? 누님은 조금 있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용서하소서. 부정한 여자가 아니니 칼이 저 정도로 뽑혔을 것이고, 그런데 다 뽑히지 아니한 것을 보면 부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선비 누님이 울면서 고백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말소리를 들어보려고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청춘과부는 늦은 봄 석양 무렵, 이때가 1년 중 남자가 제일 그립답니다. 저 같은 청산과부의 마음을 누가 알리오마는, 저는 노상에서 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늦은 봄 어느 날 그 석양 옆에 지나가는 선비 하나가 꼭 죽은 우리 남편 같아서 반갑고 그립고 마음이 울렁거려서 그 선비의 뒤통수에다 대고 곁눈질을 한 죄가 있나이다. 그런 부정한 여자가 이리 왔사오니 용서하소서. 그것도 죄라면 우리가 용서를 하노니 마저 칼을 뽑아보세요. 그렇소. 어서 칼을 뽑아보시오. 이러자 누님이 다시 힘을 쏟으니 툭 튕기면서 장독칼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청금상을 탔다고 하는 남산골의 얽힌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호라비인 홍씨가 살았습니다. 이 호라비 홍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지푸로 신을 삼아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처지에 아내 또한 없으니 살림살이는 딱 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은 서당을 다니면서 지아비를 봉양한다며 애를 썼습니다. 하루는 이 어린 아들이 서당에 갈 생각을 안 하기에 아비인 홍씨가 물었습니다. 얘야, 어서 서당에 가야지. 아버지, 저 서당에 이제 안 가렵니다. 동무들이 저보고 애미도 없는 자식이라고 흉만 보니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아들아,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 참아야지. 아버지, 이젠 그 참으란 소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저도 이거저거 알 만큼 다 컸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장가를 드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얘야.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 누가 시집을 온다더냐? 아니요, 아버지. 저기 저 건넌마을 호럼씨가 어떠세요? 그 착하게 생긴 수월댁이라는 아주머니 말이에요. 아들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래,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야 오죽 좋겠냐마는 어디 감히 생각이나, 어유. 아버지가 그 신 삼는 기술은 이 고을에서 으뜸 아닙니까? 그 좋은 솜씨로 호럼씨 발에 꼭 맞게 예쁜 신발 하나 삼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보세요, 아버지. 홍 씨는 차마 어린아들 앞에서 내색은 못했으나 속으론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 내 이 신 삼는 솜씨야 내 업인데 여자신 하나 기막히게 예쁘게 못 삼겠냐. 더구나 무언가 가슴 뛰게 하는 호럼씨가 신을 신이라는데 하고 생각했지요. 정말이지. 누군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매코로만 김칫국을 먼저 마시니 참으로 어린아들 말에 장단 맞추는 아비였습니다. 호라비 홍씨는 호럼씨 수월댁 발을 직접 만져본 바가 없지만 자기 신세가 호라비요. 상대는 호럼씨니까 평소 마음에 둔 바가 있어서 이리저리 추측한 끝에 솜씨 좋은 손재주를 부렸지요. 다음날 홍씨 아들은 서당에 가는 길에 들렸다면서 호럼씨를 찾아 말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니 신발을 뒀다 신으시라며 울 아버지가 신 한 켤레 삼아주셨습니다. 이놈 한번 신어보시라네요. 아유, 얘야. 너희도 어렵게 사는데 뭘 이런 걸 다 주느냐? 이거 팔아야 되는데 주는 거 아니니? 그러나 저러나 성의가 너무 고마워. 잘 신을게. 그런데 돈을 어찌할까? 아이고, 뭔 말씀이세요. 다 성의인걸요. 돈을 받으면 쓰나요? 아이가 가고 난 뒤 호럼씨가 신을 신어보니 딱 들어맞았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 어찌 내 발 문수를 이리 잘 알고 삼았을까? 어찌 이리 매끈하고 고울까? 마침 신발이 마땅치 않았는데 잘 되었네. 이걸 신고 한 바퀴 돌아볼까? 동네 우물가에 가니 아녀자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따, 수월댁은 신 좋은 거 신었네 그려. 예, 그러게요. 아무 뜻도 없이 저기 저 양반이 삼아서 아들한테 보내 내가 이리 신고 다니오. 좋겠소 그려. 이렇게 집신 한 켤레로 이어진 인연으로 아들은 이제 이 수월댁에 자주 놀러가서 심부름도 하고 집안 마당 청소도 해주며 싹싹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월댁이 부침개 같은 먹을 것을 해주면 아들은 좋아라 하며 늦게까지 놀다가 먹다가 어떤 때는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다 보니 수월댁의 신발이 다 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하여서는 또 온갖 솜씨를 내어 꽃신발 한 켤레를 장만하여 갖다 바쳤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도 고마웠는데 또 삼아서 보내시더냐? 이리 고마울 수가. 울 아버지는 맨날 신을 삼으시니 별로 힘들지 않으시대요. 신발값은 걱정 말고 그저 잘 신으시랍니다. 있는 솜씨 조금만 시간 내서 성의만 베풀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참 그 성의가 고맙구나. 오늘은 내가 이 떡을 했으니 갖다 드려라. 예, 감사합니다요. 일이 다정하실 때는 꼭 우리 어머니 같아요. 얘는 별말을 다 하는구나. 어서 떡을 싸주마. 이튿날 또 우물가에서 모인 아낙네들이
수월댁 신발을 보더니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구야, 또 새신이네. 전번하고 같은 솜씨인데? 그러게요. 아무 뜻도 없이 그저 또 삼아 보냈네요. 그래서 이리 신고 있소. 아, 참 잘 되었네. 나도 뜻없이 신이 생기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홍 씨가 차고 있던 허리끈을 끌러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쌈지 주머니를 허리에 차서 주렁주렁 매다는 허리끈이 있었죠. 어린 아들은 아버지 허리끈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선 수월댁에 가서 재미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어져 자고 가게 되었죠. 달기 울자 아이는 서당에 가야 한다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명 품앗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례를 차려놓고 동네 여자들이 모두 수월댁 집에 모여서 모든 일을 하기로 하였죠. 아침이 되니 여자들이 모두 수월댁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월댁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홍씨 아들아이가 구수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늦잠을 잤지 뭡니까? 늦잠을 잔 수월댁이 미처 방을 치우지를 못해 우선 이불을 뭉텅뭉텅 대충 말아서 벽장에 올려놓고 적당히 방을 치우고서 이제 동네 여자들과 무명을 따고 물레를 잡고 있는데 그 신발장수 어린 아들이 열린 대문 안으로 불쑥 들어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허리끈을 빠뜨렸다고 가져오래요. 아니, 허리끈이라니? 내 아버지가 언제 여기 오셨다고? 아이고, 아버지 허리끈이 괜히 여기 있겠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여기서 간밤에 자고 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허리끈이 없어졌겠지요. 저 이불 속에 찾아보세요. 벽장에 있는 이불을 내려서 헤쳐보니 과연 남자 허리끈이 나오질 않는가.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게 왜 거기 있지? 이럴 수가. 이렇게 수월댁 호롱씨가 놀라 자빠지니 동네 여자들이 또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쩐지. 그래, 어쩐지 신 삼아줄 때부터 알아봤다고. 공짜가 어디 있어. 필요곡짜리지 뭐. 이러자 호롱씨 수월댁은 사색이 되어 오늘 난 품앗이 안 하겠소 하며 동네 여자들 다 내쫓고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 원망스러운 아이가 방문을 열고 살며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신 삼아준 것은 사실이나 자고 간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니 떡 좀 해주세요.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면서 애매하게 잘못한 것을 다 바로 잡을게요. 그러자 수월댁 호롱씨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 떡이 문제겠느냐 하며 얼른 털고 일어나서는 떡을 해주었습니다. 떡을 받아든 아이는 우물가에 모인 동네방네 아주머니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리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아시게 되었으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하고 수월댁 아주머니하고 연분을 맺으실 떡입니다요. 많이 축하해주세요. 이러니 얼마 안 있다가 동네방네 사람들이 수월댁 집으로 다들 몰려들었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잘하고 말고. 혼자 살 것이 뭐 있어. 서로 홀몸인데. 그 신발 장수하고 잘 어울려. 우리 다들 축하하네. 수월댁은 빨개진 얼굴로 그저 손을 휘 내저으며 뭐라 말하지만 어느 누가 들어주어야 말이죠.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새엄마가 생긴 아이는 그저 마냥 좋아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새엄마에게 넙죽 엎드려 이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로 허리끈을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수월대가 주머니가 제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그리 말했습니다.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것이어요. 수월댁과 아버지는 서로 마주보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이어준 귀한 인연으로 백년해로하며 아들 또한 효자도 이런 효자는 없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대궐 같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라곤 딸아이 한 명이니 바람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저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기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이 그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처에 용하다는 의원이며 침쟁이며 다 불러보았지만 고개를 내저을 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돈 많겠다, 집 크겠다 걱정이라곤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부잣집에는 이런 먹구름으로 늘상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부모의 초조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처음에 17살 된 딸이 아프다고 할 때는 괜히 좋지 않은 말이 돌까봐 시시했으나 몇해가 지난 지금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병은 자랑을 하랬다고 이젠 여기저기 온 동네에 소문을 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을 살려만 준다면 그러나 아무 소용없이 해가 갈수록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암울한 부잣집에 거지가 하나 찾아와서는 동량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잣집은 그 거지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처지인지라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고래등 같은 집에서 나한테 적선할 한 푼이 없나?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닌 모양이군. 이리 쌀쌀 맞고 인정머리가 없으니 부자면 뭐해? 다들 얼굴이 죽을 상이군 그래. 나같이 얻어먹고 다녀도 신간이 편해야 사는 맛이 있지. 난 이런 큰 집 하나 안 부럽네. 쳇! 안 그래도 지금 딸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데 거지 하나가 와서 빈정거리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웬 놈인데 이 심란한 집에 와서 돌쓰셔 되느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냐? 마음이 심란할 땐 무조건 한숨 푹 자고 나면 가라앉을 것이고 불이 났으면 물 부어서 끄면 될 것이며 자기 손으로 목글 부리면 이 손 저 손 가리지 말고 거지 손도 빌려야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홀랑 다 타버려 중내 살해하는 마당에 사람 차별이 웬 말이오? 혹시 내가 도와줄지 누가 알겠소? 툇마루에 앉아 듣자니 언즉 시하라는 말처럼, 즉 자리에 딱딱 들어맞는 말만 하니 주인 영감 목소리가 누그러졌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우환이 있어. 누굴 돌아볼 여유가 없었소이다. 그러니 거지 양반은 화를 내지 마시오. 아, 내가 거지 양반이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올시다. 그래, 우환이라니 대체 누가 어디가 아픈 것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애가 죽을 병이 났는데 백약이 무효라오. 거지라는 것이 본래 여기저기 떠돌다 보면 좀 견문이 생기지요. 어르신이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소. 어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제발 우리 딸을 살려만 주시오. 의원들은 다 나몰라라 합니다. 내가 한번 따님을 보게 해주시오.
그리하여 거지는 처녀방으로 성큼 들어가서는 여기저기 구석구석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 하겠소. 두꺼비란 놈을 67마리를 잡아서 이 방에 들여보내 빙 둘러서 지키게 해주시오. 뭐요? 겨우 두꺼비요? 어허, 모르시는 말씀. 약이라는 것이 비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오. 두꺼비도 약이니까 따님 곁에 두고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도록 합시다. 서두르시오. 이렇게 딱 부러지는 말을 들으니 주인 영감은 모처럼 약다운 약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꺼비를 부랴부랴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가 시키는 대로 딸이 누워있는 주위에 두꺼비 6마리를 머리에 하나, 발끝에 하나, 팔다리에 하나씩 보초 서듯 빙둘러 앉혀놓았습니다. 두꺼비는 불룩한 배를 불룩불룩하며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한참을 있더니 배 기운을 잔뜩 불어넣고는 입에서 푸르스름한 아지랑이 같은 기운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두꺼비에게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푸른 기운은 천장으로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천장에 무슨 곡절이 있다는 건지 다들 근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이 밤새도록 이어지더니 어느덧 찹딱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서히 해가 밝아올 무렵이 되니 딱하게도 두꺼비들은 한 마리씩 차례차례 맥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죽은 듯이 누워있던 딸의 얼굴이 발그레하니 혈색이 돌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지 양반 대단하구려. 우리 딸 핏기 없던 얼굴이 저리 살아나다니. 이제 거진이 의원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서 저 천장을 헐어보시오. 저 천장을 뜯어내야 합니다. 머슴들이 달려들어 뜯어내보니 세상에 그곳에 커다란 진해 2마리가 뻗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네다. 이미 죽었으니 겁내지 마시오. 이제 보니 그 두꺼비 6마리가 푸른 기운을 밤새 내뿜을 때 붉은 기운인 진해가 당해내지 못하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저 시뻘건 지네가 입을 벌린 채 죽어있지 않습니까? 이 지네가 대개 따님에게 줄곧 독을 내보내고 있었으니 지네 독을 입은 처녀가 어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네와 두꺼비는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목숨을 걸고서 지네를 죽이고 처녀를 살린 것이지요. 지네를 어서 치우고 따님을 잘 간호하십시오. 도대체 거지 양반, 아니 거지명이님, 당신은 이걸 어찌 아셨소이까?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이 집은 매우 넓고 큽니다. 그런데 식구는 적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건 적당히 빠듯해야지 사람이 집을 이기지. 집이 크고 사람이 적으면 텃바람이라는 것에 눌려 사람이 집니다. 질 때는 연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병이 나죠. 말하자면 집이 훈훈해야 하는데 집이 너무 썰렁하단 말이죠. 집터는 좋으나 텃바람이라는 지세가 세면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하니 식구를 늘리세요. 나이든 따님을 위해 신랑감을 너무 고르지 마시고 적당하다 싶으면 빨리 시집을 보내세요. 그리고 있는 재산도 적당히 푸셔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게 하시고 사랑방의 사람들도 재우고 훈기가 있게 북적북적하니 떠들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자네가 우리 집에 장가들고 친구들도 불러들이고 하면 되겠네? 거지는 비록 가산이 망가져 떠도는 부평초 같은 신세였으나 원래 심성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외동딸을 살려준 그 운명 같은 거지를 사위로 맞아들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전남 화순이란 곳에 의로운 소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무덤은 간데 없지만 의로운 소의 이야기가 이 고장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그 마을에 사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는 소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하려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아들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들판 끝에 산과 맞닿은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등 돌리고 일하던 아버지는 뒤에서 나타난 호랑이를 미처 보지 못해 죽게 생겼는데 이를 본 소가 그 느린 소가 잽싸게 주인에게 달려들더니 자기 배 밑에 아버지를 깔아 딱 감춰두고는 호랑이를 그저 뿔로 들이받았습니다. 호랑이야, 사람이 더 만만하니 사람한테 바람처럼 달려들었다가 뜻밖의 소가 주인을 보호하려고 뾰족한 뿔로 대항하니 그만 그 뿔에 받쳐 죽고 말았습니다. 감히 산중의 왕인 자기가 저 굼뜨고 벌벌거리는 소에게 공격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겠죠. 소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 이놈 호랑이야. 사람에게 욕심내서 달려들었다만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이시다. 어디서 감히 덤벼들어. 어디 한번 내 뿔맛 좀 봐라. 아들은 일을 하러 다시 들판으로 나가 보았다가 이 벌어진 광경에 기가 막혔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나자빠져 있고 소는 헐떡헐떡 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소배 아래에서 기절하여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서 아버지를 모셔오고 소는 잘 보살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간 호랑이한테 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그 호랑이를 땅에다가 한 번 더 패대기를 쳐서 화풀이를 단단히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호랑이를 집까지 끌고 와서 물로 깨끗이 잘 씻어 가죽을 벗겨서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솟아있는 바위에다가 턱하니 걸쳐 놓았습니다. 호랑이 가죽값이 나간다고 하니 잘 말려서 팔아볼 요량이었죠. 온 동네 사람들도 입을 모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소 덕분에 살아난 아버지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이놈, 호랑아, 이렇게 죽어서 가죽만 남겼구나? 우리 소요? 장안지고 저 호랑이를 잡은 천하장사 우리 소. 과연 효자구나. 충신이고 의로운 소로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에게 사람들이 극진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소야, 어제는 참으로 고마웠다. 제발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들이 보답을 할 수 있게 해다오. 소도 기꺼이 따르겠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곧 죽게 된 사건이 터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어제 너무 놀라서 창자가 터진 것인가? 아니면 어제 일로 뿔이 빠져버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이 소를 잡은 것입니다. 아니, 죽은 호랑이가 어떻게 소를 잡은 걸까요? 이것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사람들은 이 소에게 은혜를 입었으므로 소를 끔찍히 여겨 절대 해를 주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소가 막 대문 밖을 나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위에 턱 올라타서는 이 집을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한 놈이 나타났네. 어디 감히 또 와봐. 내 뿔맛을 보여주지. 정의로운 의협심에 불타는 소는 있는 힘을 다해 이 호랑이를 향해서 냅다 들이받았죠. 아,
이 호랑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가죽으로만 걸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소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의로움에 가득 찬 소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결국 호랑이를 받아버린다는 것이 그만 바위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머리가 부서져 버린 소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지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하필 소가 쳐다보는 곳에 호랑이 가죽을 걸어둘 것이 뭐에 있었겠습니까? 다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아, 우리 사람들이 미련하여 의로운 소를 죽이고 말았구나. 그 집 아들과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사람들도 모두 슬퍼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양지바른 땅에 잘 묻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의우총. 지금 이 의우총이라는 무덤은 간데없고 이 고장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는 인간을 위하여 살았으나 생각이 부족한 미련한 인간 때문에 결국 죽어간 소. 인간 세상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이 이 전설과 흡사한 점이 많겠다는 점에서 음미해 볼 만한 전설이라 생각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김은겸 댁 맏아들 우석이는 두루마기를 여미며 산중을 오르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미끄러운 진흙 바닥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선 우석은 등에 맨 보자기를 풀어내더니 그 속에 든 동아줄을 잘라 집 신발에 질끈 동염했더랬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동아줄이 메어진 발을 내딛던 우석이가 저 멀리 보이는 봉선사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왔구만. 할아버지, 손자,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그의 혼잣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먼 발치에서 한 노승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우석이옵니다. 우석의 눈앞에 가까워온 노승은 다름 아닌 봉선사를 지키고 있는 주지 성각 스님이었습니다. 아니, 이 비를 뚫고 어찌도 이리 금세 올라온 것이냐? 오는 데엔 별일 없었고. 예, 이 산에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지가 5년이 다 되어가건만. 어제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삽시간에 달려왔습니다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 손주를 환한 얼굴로 맞이하던 성각 스님은 우석을 데리고 봉선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맑게 개인 하늘 아래서 꽃잎차를 나누어 마시던 그들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꽃을 피워갔습니다. 그래, 네 아빈 요소인 별일 없다더냐? 예, 비가 오는 중에도 특별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잡초만 무성하여 잘 뽑아놓고 왔습니다요. 우석이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편이었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도 그랬지만 할아버지 또한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이해심으로 우석의 속마음을 모두 헤아려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곳 봉선사의 자리를 잡으신 이후부터는 몇 년에 한 번씩 들러 좋은 말씀을 듣고 나던 우석이었어요. 그래, 잘했다. 어찌됐든 네 아비가 저 세상에서라도 고민은 없었으면 하는구나. 물론 여기서도 고민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지. 우석이는 이제라도 자신의 얘기를 좀 드려볼까 싶었지만 할아비인 성각 스님은 그저 호탕한 웃음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절 한켠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저기 저 백발 노인이 보이느냐? 예, 땅바닥에 족자를 펴놓고 뭔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진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이제서야 자신만의 그림을 말이다. 자신만의 그림이요? 우석이는 성각 스님인 할아비의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아주 기구한 인생에서 이제 막 탈출해 살아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그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이 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유명한 화가이셨다. 호는 백홍, 이름은 정순으로 그것도 황실 내에선 잘 알려진 분이셨지. 특히 고관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단다. 그렇군요. 근데 어쩌다 이곳으로 오시게 된 겁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지. 그건 바로 정순 자신의 그림과 아주 똑 닮은 그림이 장터에 나돌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황실에까지 소문이 나버리자 정순은 그저 모른 척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었지. 그래서 실력 좋은 심부름꾼을 불러다가 그 똑같은 그림을 그린 자를 잡아 무릎을 꿇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그 그림을 그린 남정네를 본 순간 정수는 할 말을 잃어버렸지.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얼굴이 아주 앳된 것도 모자라 채 20살도 안 넘은 아주 어린 놈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허름한 복장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듯 해보여 맛 좋은 다과를 내주며 정순이 묻기 시작했더랬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끝까지 베낀 것이 아니라며 모두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 내빼는 것이었지. 계속 얘기를 듣고 있던 우석은 남은 차를 마실 생각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그런 아이를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더랬지. 그건 왜죠? 그건 바로 정순 자신이 그 아이의 그림을 베껴왔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황실에 건 모든 그림들을 말이지. 예? 순간 우석은 그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할배는 여전히 해맑은 미소로 눈앞에 있는 소나무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정수는 화가로서 기본 실력이 탄탄한 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림을 완성시켜 놓더라도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터였지.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이 그림 한 점을 들고 와서는 마냥 칭찬을 해대는데 그 뒤부터 정수는 그 그림이 놔두는 장터를 몰래 찾아 그것들을 본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그림을 그린 이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말이지. 그럼 그 뒤로 어찌 된 것입니까? 결국 정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평생 숨겨달라 사정사정을 했더랬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건넨 건 물론이었고 말이다. 그런데 그 어린 놈이 글쎄. 정순, 당신의 따님을 저에게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멋들어진 화방 하나를 만들어 주시오. 단 그 안에는 항상 술과 음식이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오. 네, 그것이면 이 비밀 평생 간직하리다. 라는 것 아니었겠나. 이에 정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하는 수 없이 어린 청년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지. 그리고는 하나밖에 없는 딸까지 울면서 시집 보내기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어린 청년은 화방에서 흥청망청 술만 퍼마시다가 글쎄 길에서 객사를 하고 만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다 보니 정수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딸은 물론이고 더 이상 따라 그릴 그림도 없었기에 그의 명성은 어느새 추락하고 만 것이었지. 그런데 결국 그 어린 청년이 술에 취해
내까린 말들이 곳곳에 소문이 나버려서 정순의 그림이 모방이었다는 사실이 전부 다 들통이 나고 만 것이었다. 그래서 정순은 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도 귀향을 선택할 수 있어 바로 여기 이 봉선사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랬군요. 그런데 그래도 굴곡진 삶에서 어찌 지금은 저리도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자 성각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우석이를 바라봤습니다. 넌 하늘에서 내리는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물론 이따마다요. 살면서 빗소리 한 번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자 성각스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그저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 시끄럽지도 않은 것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이에 성각스님은 또 다시 미소로 화답했어요. 바로 정수는 그 소리를 평상시에도 듣게 된 것이었지. 사실 하늘이 내려주는 빗소리에는 소리라는 것이 없단다. 그저 인간 세상인 땅과 만나는 소리가 빗소리로 여겨질 뿐인 것이지. 그런 하늘이 내려주는 이치를 편안히 듣게 되었을 때 정수는 그만의 그림 또한 깨달을 수가 있던 것이었다.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그런 그림을 말이지. 고개를 끄덕이던 우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한 표정의 정순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온갖 잡음과 환란이 뒤섞여 있던 우석 자신의 소리를 되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방에 우두커니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수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 벌은 모든 재산을 사기 맞은 뒤에 아내마저 도망을 치듯 떠나간 터 홀로 남은 인생이 너무도 비참해 이곳 봉선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동아줄을 보자기에 넣고 와서는 할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 후 먼 협산으로 가 목을 매 세상을 하직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주하신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우석의 뇌리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소리가 땅을 울려대는 그 빗소리란 것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또 비가 내리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저 소리 없는 하늘의 비가 나한테도 뭔가를 알려줄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 순간 우석이는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소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젖어 있자니 우석의 눈시울도 한없이 젖어만 가고 있었어요. 그래, 이 모든 것이 내 과오였다. 그렇기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내가 감내해야 할 일인 것이지. 진정 하늘이 알려주는 이 빗소리의 의미가 나한테는 이런 것이었구나. 우석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편안한 빗소리를 듣자니 마치 할아버지가 나직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듯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방 안에 계신가요? 우석의 할아버지 목소리와는 또 다른 한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 방 안에 있습니다만 어쩐 일이신가요? 아, 예. 뭐 좀 드릴 것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잠시 이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우석은 얼른 방문 가까이로 가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그 정순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르신, 어쩐 일로 이 늦은 밤에 비까지 맞고 계시단 말입니까? 얼른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아, 아닙니다. 그저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제서야 제 그림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어 전 이 비를 맞고도 기쁘기가 그지 없습니다. 부디 이 그림을 받아주시오.
그러고는 묶인 족자를 우석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우석이 이를 받아들자 정수는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리다가는 자신의 방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온 우석은 그 족자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든 아름다운 그림이 우석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화창한 날의 소나무 그늘 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할아버지 성백스님과 우석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없이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에 우석은 순간 뜨거운 눈물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온갖 시름과 괴로움도 이 눈물 하나에 모두 담아 꺼내놓는 듯 싶었습니다. 먼 하늘의 빗소리와 우석의 눈물 소리가 하나 된 그날 밤이 지나고 난 이후 화창하게 갠 하늘 아래에서 우석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에게 또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른 내려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 항상 하늘이 들려주는 편안한 소리에만 집중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내려갈 때는 발밑 잘 살피는 건 잊지 말고. 성각 스님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던 우석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동아줄은 내려가면서 꼭 필요한 데에만 쓰도록 해라. 절대 다른 허튼 데에 쓸 생각 말고. 그러곤 뒤돌아서는 성각 스님이었어요. 우석은 보자기 안에 감춰두었던 동아줄을 어찌 알아차리신 건지 그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던 그때 저 멀리 우석의 눈으로 누군가가 낑낑대며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자 한 어여쁜 처자가 어린 아이를 들쳐 업은 채 위험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우석이 얼른 뛰어내려가 말을 붙였어요. 아니, 어쩌자고 이런 험한 산을 아이를 업은 채 오른단 말이오. 대체 어딜 가시는 겁니까? 그러자 숨을 고르던 처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 제 아비가 저 위에 봉선사에 계셔서 만나러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아이를 묶은 보자기가 끊어져 하는 수 없이 이리 붙잡고만 오르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녀의 말에 우석은 반가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아버지라는 분이 정자, 순자 되시지 않소? 아, 맞습니다. 어찌 아시는지. 내가 그분께 그림도 받았다는 것 아니겠소. 난 저 위 봉선사에. 이어 자신을 짤막히 소개하던 우석은 어느새 그녀의 반가운 표정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땀을 뻘뻘 흘려 엉망이 된 모습이었다 해도 그 여인의 두 눈과 용모가 어찌도 아름다웠던지 마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우석이었던 것이었죠. 그럼 일단 이 아이를 이걸로 좀 묶으면 어떻소? 자, 아이를 이리 줘보시오. 하며 그 여인의 아이를 들쳐 업는 우석이었습니다. 어찌 그러냐며 죄송해만 하는 여인의 우석은 바로 꺼내든 동아줄을 아이와 제 몸에 대고 질끈 동여맸더랬죠. 그리고는 여인을 향해 방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시름은 이 아래에 내려놓고 얼른 바삐 올라가 봅시다. 나도 정순 어르신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나온 터였단 말이오. 자, 그럼 올라올 때 발밑 조심하시오. 하며 아이를 업은 우석이 성큼성큼 산을 오르는 것이었어요. 이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여인도 그와 함께 다정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봉선사 산자락에서 아주 행복한 그림 한 폭이 되어갔답니다.